2018년 4월 12일 문학과 독서치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문학의 본질인 서사문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사문학. 문학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첫 번째는 시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사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문학, 그리고 교술문학, 이렇게 해서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물론 요즘은 이 경계선이 뭐 흐물흐물하기도 해요. 소설 같은 시도 있고, 시 같은 소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시문학은 다 알다시피 이제 운율이 있는 그런 문장이죠.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고요. 이게 시문학의 특징이고, 이 시문학은 또 따로 한 시간을 떼가지고 우리 독서치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시문학의 특징과 또 여러 가지 기법들에 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사문학이 있는데, 서사문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줄거리가 있는 상당한 분량의 글을 말하죠. 줄거리. 그 줄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있으려면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인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그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그래요. 단 하나의 어떤 현상,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적어도 2개 이상이 A하고 B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줄거리라고 하고, 그런 줄거리가 있는 문학을 이제 서사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문학은 다 알다시피 이제 무대에 상연될 걸 전제로 하고 쓰여진 대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극문학은 별로 독서치료에서 활용하지 않고, 이건 오히려 이제 사이코 드라마나 혹은 비블리어 드라마라고 이미 쓰여진 이야기를 텍스트로 무대에 이제 즉석에서 올리는 그런 비블리어 드라마가 있어요. 사이코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교술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평론과 또 수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평론도 문학의 한 장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필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서사문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서사문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야기죠.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런 문학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독서치료는 이제 문학치료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문학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서사문학이지 않겠습니까? 서사문학은 여러 가지 장르를 또 포함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겠죠. 소설. 그 허구적인 소설 있잖아요. 허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사건을 작가가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허구라고 해요. 그러나 그 허구 속에 또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면 그건 신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은 아니에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이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서 짓잖아요.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돌로 짓기도 하고 다 자연 소재. 그것은 집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이 자연을 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도 작가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고 새로운 사건을 구성하지만 그게 세상에 없었던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언젠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 같은 이야기, 또 이미 경험된 이야기, 또 인물들, 이런 걸 재료로 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리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해도 그 속에 이제 우리 삶을 반영하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설은 허구적이면서도 그 사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서사문학에서 이제 이런 허구적인 소설 말고도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삶을 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이제 어떤 에피소드와 사건 이런 걸 서사적인 기법을
가지고 담아내는 거죠. 자서전도 그런 자서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동화라든지 또 신화도 특별히 대단히 좋은 자료가 되죠. 신화. 그다음에 설화, 뭐 민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사문학에 속하게 되겠는데, 서사문학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이 어떤 문학 장르 중에서 가장 인간 친화적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 자체가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시죠? 만약에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이야기하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좋아하냐면은 자기 이야기하는 걸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단 전제가 있죠. 비판 없이 재미있게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중히. 그렇죠. 혼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재미있게 맞장구를 치면서 흥미있게 가끔 질문도 해주면서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내 이야기를 3박 4일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는 가장 인간 친화적인 그런 문학 장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뒷담화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뒷담화하는 얘기예요. 그죠?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공적인 사람들 뒷담화는 별 탈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뭐 욕하든지 칭찬하든지 뭐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재밌어요. 뒷담화하는 거. 네, 재밌죠. 역사적인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고, 이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즐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화의 형태로 만들어서 팔면은 돈이 될 거라고 재빠르게 눈치챈 사람들이 헐리우드에 있죠. 헐리우드. 유대인 자본이 이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난 절대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이야기를 통한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경전 중에 하나가 탈무드라고 있죠. 탈무드는 어마어마한 분량,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생산한 그 삶의 교훈을 그 이야기의 형태로 담아놓은 것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가 워낙 방대해서 다 번역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 중에 일부 재밌는 이야기를 뭐 빼가지고 뭐 탈무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되는 것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우리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야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책을 읽었는데 그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특별히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사상이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우화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래요. 진리가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제 길을 잃었죠. 삶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께서 진리를 이 인간 세상에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벌거벗은 채로 온 거예요. 홀딱 벗은 채로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이제 집을 방문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죠. 벌거벗은 남자가 혹은 여자가 여러분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않고 다 문을 꽝 닫고 이 변태야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여러 집을 방문해도 아무도 그 진리를 벌거벗었다는 이유로 맞아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요 진리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야 진리야, 너가 진리인 것은 아는데 그렇게 다가가서는 사람들이 절대 너를 환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는 이야기가 한다는 얘기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우아라고 하는 옷을 너한테 입혀줄 테니까 이거 입고 가봐. 그래서 진리가 우아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방문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반기면서 너도 나도 초청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우아의 형태로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전하기로 결심했다나요?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의 이런 특징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서치료의 자료로서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사학이 이제 발달되면서 제가 서울대학교 우한영 교수님인가 그분들이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요 만든 그 학회가 하나 있어요. 서사학회라고. 한국 서사학회. 거기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그룹이 쓰신 이제 서사교육론 이런 책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의미 깊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서사교육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본래 서사적인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 사람은 이야기에 바탕을 해서 자기 삶을 영위해 간다. 각자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이야기의 저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영향은 줄 수 있죠. 어떤 좋은 책을 권해줄 수도 있고 내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보고 토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옆구리를 쿡 찌르듯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내 삶의 가치관에 통합하는 일은 내 책임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따로서 내 이야기를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은 아주 도전에서 성공하는 대장금 같은 그런 주인공으로 내 이야기를 만들어 가든지 결국은 그게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이야기는 나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분들이 지난 우리 한 50여 년간의 우리 공교육의 그런 그 이야기 교육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반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교육을 돌이켜볼 때 이야기를 참 많이 활용하기는 했다. 그러고 보니까는 도덕교과서에 대부분 이야기가 있었죠. 그 벽가리를 서로 달밤에 주고받은 그런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형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기억나시죠? 개미와 배짱이 도덕교과서에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실려 있었죠. 그리고 국어교과서에도 이야기가 참 많이 실려 있었죠. 그리고 아예 고등학교 들어가면 문학 단원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초중고 12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사람을 이제 교육시켰는데 지금까지 교육이 이야기에 관한 교육에만 열을 올렸다. 그렇게 반성을 해요. 이야기에 관한 교육. 그러니까는 심청전을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심청전에 대해서 뭘 공부할까요? 다 표준전과 동화전과 보고 공부하지 않으셨나요? 일단 저자가 누구냐, 또 뭐죠? 등장인물 분석, 줄거리 분석,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낱말.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이제 끝이죠. 모든 문학 단원이 다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심청전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기가 찬 것은 심청전을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토지도 한 3페이지 정도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한 3쪽 정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지에 관해서 배워요. 토지는 박경리 선생이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저작한 것이고 또 뭐 저 하동 그걸 배경으로 한 것이고 뭐 등장인물이 누구고 다 배우는데 정작 기가 찬 것은 아이들이 그 두꺼운 도지를 읽어본 아이들이 정말 있을까? 혹시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도지? 토지요. 네. 20대 초반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만. 20대 초반에 읽으셨으면 이제 5분의 1도 안 읽은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쓰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예. 소리가 글로 돌아오는 거. 거기까지 읽으셨구나. 예, 애기 딱 예. 돌아온 것까지. 근데 정작 본문을 안 읽어요, 아이들이. 안 읽어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읽힌 진짜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주장하기를. 그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토론하고 독후감도 쓰는 까닭은 내 이야기를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그런 서사문학을 활용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교육이 자기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소설하게 만들고 또 진취적이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교정하고 정말 그런데 신경을 썼나? 그러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야기에 관한 교육에서 이야기를 통한 교육이 돼야 된다. 그 말에 정말 제가 깊이 공감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통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책을 읽고 이게 독서 치료로구나. 이게 문학을 통한 독서 치료로구나.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처럼 이제 이야기는 우리 삶과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붕어에게 물이 그 삶의 터전이듯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간 존재의 정신적인 어떤 물과 같다. 공기와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라고 하는 물 속에서 헤엄을 쳤어요. 그런데 단지 그걸 좀 학문적으로 좀 더 촉진자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 해본 것이죠. 제가 이제 독서치료를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유익했던 게 이야기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한 거,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문학에 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제가 독하게 했거든요. 독하게 해서 저의 어떤 독서치료의 그 바탕으로 이렇게 딱 깔고 있습니다. 서사문학을. 그러면은 도대체 이야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길래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더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담아낸 그런 모델은 혹시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게 됐는데요. 꼭 질문하면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앙뚜안 갈랑의 천일야화입니다. 천일야화가 이게 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1권하고 6권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1권하고 6권만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에 대한 대답을 주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이 변화되는가, 이야기와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작품이 대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1권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 100쪽만 읽으면 되고요. 또 6권도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그 결론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읽고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시간 나는 대로 대충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천일야화에 관해서 오늘은 좀 북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3가지 질문 기억하시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는 들어보셨나요? 그런 단편, 천일야화에서 이제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만화도 만들고 그래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천일야화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지금 이게 몇 쪽, 일권이 몇 쪽 정도 되냐면 332쪽인데 이런 게 6권이거든요. 6권이고 앙투안 갈랑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예. 자, 이 앙투안 갈랑, 이 편협 뭐라고 그러죠? 편저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야기를 다 이렇게 창하는 게 아니라 그 아라비아 문화권에서 전승되어 온 그런 이야기들, 그 입에서 입으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해오던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이분이 채집을 했어요. 그리고 아랍어에도 아주 정통했겠죠. 그 채집한 것을 그냥 가나다 순이라든지 뭐 무작이라든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뭐 무슨 이야기 모음집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하루 동안 이야기 되어지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 소스는 아라비아의 전승 그 문학에서 왔지만 이분이 이렇게 편집한 것은 이 앙뚜안 갈랑의 이야기에 관한 어떤 철학과 서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앙뚜안 갈랑의 천일야화라고 불러요. 앙뚜안 갈랑이 없었다면은 천일야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천일야화에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은 효자가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 전해지지는 않았을 거다. 앙뚜안 갈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프랑스의 동양학자이자 아랍의 전설과 문화를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작가. 1646년 프랑스 롤로의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나 꼴레주 드 누아용과 꼴레주 누아야를 거치며 그리스어와 라틴어, 아랍어 등 근동 지역의 언어를 공부했다. 1670년 콘스탄티노플 대사의 비서관으로 채용되어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한편 학자와 여행자들과 교우했고 시리아와 동부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며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 귀국 후에는 중동을 유럽에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한 엘브로드 몰랑빌의 동양전서 간행에 협력했고 1704년 아랍의 설화 천일야화를 번역하여 몇 년도요? 네, 1704년. 이 연도를 기억해 두세요. 1704년 아랍의 설화 천일야화를 번역하여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했다. 1709년 꼴레주 드 프랑스의 아랍어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1715년에 사망했다. 총 12권으로 번역된 천일야화는 그 첫 권이 간행된 때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에 퍼져 각국의 문학자들과 독자들에게 끝없는 흥미를 유발했다. 갈랑의 사망 후 1717년까지 만 14년이 넘도록 간행이 계속되었으니 그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짐작할 만하다. 갈랑은 종교와 문화가 다른 프랑스 독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외설적이고 잔인한 내용을 축소하는 등 완벽에 가깝게 번안하는 데 성공했는데 후에 리처드 버턴을 비롯한 다른 학자들이 이를 다시 번안했을 만큼 아랍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랬죠. 주요 저서로는 천일야화를 비롯하여 커피의 기원과 발전, 사후에 출간된 비드 파이와 로크맘의 인도 이야기가 있다. 이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네요. 1700년도니까는 무려 뭐 300년 이상 된 그런 고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발단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읽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동화책으로. 동화책으로 요약판. 예. 어린이용 이제 200쪽짜리 요약판. 원전을 읽어야죠. 옛날 페르시아에 사산이라는 이름의 왕조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페르시아. 예. 사산이라는 이름의 왕조가 있었다.
제국의 영토를 인도와 그에 딸린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겐지스 강 넘어 중국에까지 이르게 한 왕들의 왕조였다. 이 왕조의 실록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 옛적 이 강력한 왕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군주였다고 한다. 이 왕은 현명하고도 신중하여 백성들에게는 경애의 대상이었으며 용맹할 뿐 아니라 씩씩하고도 잘 훈련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서 이웃나라 왕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자, 등장인물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마지 샤리아는 왕위를 이어받은 태자의 위치에 걸맞은 미덕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샤즈난이라는 이름의 둘째 왕자 역시 형 못지않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대한 고대 중세죠. 고대 옛날이니까 그렇나 고대 제국의 그 사산이라는 왕조, 그 왕조에 두 왕자가 있었는데 첫째가 샤리아, 둘째가 샤즈난. 여러분 그 마인드맵에 제가 오늘은 공란으로 그렸죠. 좀 끄적거릴 수 있도록. 샤리아. 첫째가 샤리아, 둘째가 샤즈난. 샤즈난, 샤리아, 샤리아가 첫째, 둘째가 샤즈난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샤리아가 첫째잖아요. 이 왕자가 나라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둘째는 제거되죠. 네. 살해되겠죠. 예, 유배를 보내거나 뭐 완전히 목숨을 뺏거나 권력 투쟁이 일어나거나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런데 이 샤즈난이 형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형님을 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반란은커녕 형을 칭송하고 형의 그 통치를 돕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형이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너무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왜 같은 왕자인데 나만 왕이 돼야 돼? 그래갖고는 동생을 불러다가 나라의 좀 상당 부분을 떼가지고 샤즈난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왕국이 두 개가 됩니다. 그 왕한테 둘째한테 사사한 왕국의 이름이 대타타르 왕국이래요. 대타타르 왕국. 그리고 그곳의 수도는 사마르칸트라고 됐습니다. 사마르칸트. 그러니까 나라가 제국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권력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형제의 우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20년이나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두 나라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나 보죠. 이 형이 너무 동생이 그리운 거예요. 소식은 듣지만 실제로 20년 동안 이 동생이 어떻게 늙었는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대타타르 왕국에한테 이 형이 보고 싶으니까 열일 제쳐놓고 반드시 올 것 이렇게요. 그런데 이 동생 또한 너무나 형을 그리워하다가 형이 사신을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그 형님의 사신들을 왕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들어와서 또 의전을 막 거치고 그러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나갈게 거기 머무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그 행장을 꾸려 가지고 그 형님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 나서려고 딱 성 밖을 나섰는데 아차 그 왕비한테 작별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이 그 왕비한테 잘 갔다 오겠다고 정식으로 인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일행들을 다 성 밖에 머무르게 하고 또 뭐 호위하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호를 단신으로 다시 성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주 뒤로 넘어갈 만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아시죠? 그 아내가 다른 시녀들과 더불어서 외간 남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눈이 휙 뒤집어진 이 샤즈난 왕이 자기 아내를
처치하고 다른 바람피는 모든 시녀들을 처치하고 그 길로 아무 말하지 않고 아무도 알리지 않고 이제 형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왔다고 형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냥 이 동생의 그 동생을 끔찍하게 맞아가지고 이제 뭐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데 가만히 동생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무슨 근심이 있는가 물어도 아닙니다. 그렇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이 동생이 원래 사냥을 좋아했었지. 그러면은 사냥 대회를 이 동생을 위해서 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냥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것마저 거절하는 거예요. 형님이 다녀오세요. 저는 이 왕국에서 잠시 좀 쉬고 있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형님이 갔죠, 사냥을 하러. 근데 동생은 안 가고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아요. 아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형님이 나가자마자 자기 아내가 저질렀던 그 짓을 형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간 남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는 불륜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목격하고요. 이 동생 사진아니 치유를 받아요.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그죠? 원래 여자들이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꼴랑 여자 2명 경험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구의 절반이 여자인데 자기 안에 형수한 사람 이 경험해놓고는 이제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돼요.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역설적이고 좀 슬픈 일이지만은 정말 그래요. 예. 형님의 아내도 별다르지 않았네. 나는 내 아내만 불륜을 저지른 줄 알았는데 내 아내만 세상에서 나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여자 혹은 모든 여자 우리 형수님마저도 저렇게 하고 있네. 그래갖고 기분이 풀렸어요. 근데 이 형님이 돌아와서 보니까는 동생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달라졌어요. 그냥 얼굴에 만면에 웃음이 피고 기분이 확 풀어졌어. 근데 형님이 궁금해지잖아요. 동생아, 너 사냥도 안 따라오고 혼자 집에 있더니만은 왜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어? 그랬더니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동생이. 근데 형님이 짓궂게 계속 다그쳐 물어요. 나한테 얘기해라.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 성질 안 낸다. 얘기해봐라. 형님이 재촉하니까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형님의 그 형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만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 여자들은 다 그렇다는 걸 알고 제가 마음이 풀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펄쩍 뛰면서 야 그런 말 마라. 세상 여자들이 다 그런 짓을 해도 절대로 내 아내는 그럴 여자가 아니다. 하고 막 부정을 하니까는 그럼 형님 이렇게 해봅시다. 내일 하루 더 사냥 대회를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형님하고 제가 사냥 가는 척하고 한번 저랑 몰래 와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됐죠. 동생 말대로 형님이 사냥 대회를 개최하고 다 신하들이 궁궐을 빠져나간 그 야심한 밤에 싹 둘이 몰래 돌아와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동생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 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자기 아내를 그 즉시로 조영하고 그 불륜을 저지르는 시녀들도 조영하고 두 형제가 세상을 한탄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둘 다 왕국을 떠나요. 왕국을 떠나서 유랑자가 돼요. 유랑자. 배낭여행을 떠난 거예요. 배낭 하나 딸랑 짊어지고 이제 둘이 서로 위로하면서 여자들을 막 이렇게 욕하면서 세상 여자들은 다 마찬가지지. 믿을 여자 하나 없어. 이제 우리는 어떡하니?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사악한 정령이 아주 예쁜 여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파도 그려놨거든요. 예쁜 여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노예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두 형제가요 나무 위로 뽀르르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정령은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잖아요. 괴물이고 여자는 아주 작죠. 이 정령이 이렇게 잠이 들자 여자를 이 아가씨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두 형제한테 내려라고 자꾸 그래요. 야 너희들 뭐해 내려와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 와 이렇게 이제 나 무서워서 못 내려가 그랬더니 뭐가 무서워 얘는 잠들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러요. 불러서 갔더니만은 이제 유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두 형제를. 얘는 사실은 등치만 컸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거든. 우리가 바람을 핀다고 해서 얘가 깨지도 않을 뿐더러 또 깼다 하더라도 내가 다 무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의 확신이 더 굳어져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바람을 피는구나. 꼴랑 여자 3명만 나놓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도한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 이렇게 엄한 벌을 내리고 난 후 그는 이 세상에 현숙한 여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확신에 또 앞으로 취하게 될 여인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앞으로 매일 밤 한 명의 여인과 결혼하여 같이 자되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교수형의 차례라고 결심했다. 누가요? 첫째 샤리의 왕이.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여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꾀를 생각해내는 게 하룻밤 자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맡았냐 하면은 대제상, 또 다른 주인공 나오거든요. 세라자드. 대제상은 그 왕이 결혼할 여자들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제상한테 딸 둘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세라자드, 둘째 딸이 디나르자드. 자, 이 4명만 알면 다 돼요. 이 작품은. 다른 인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엑스트라예요. 다시 해봅니다. 두 형제 누구였나요? 샤리아 왕, 샤즈난 왕, 또 두 자매, 세라자드, 셰에라자드, 디나르자드, 둘째가 디나르자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대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한 사람은 남자잖아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것도 남자 둘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견을 깨는 사람은 여자예요. 세라자드하고 디나르자드. 여기에 이제 남성성, 여성성 이런 어떤 대조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짰어요. 앙뚜안 갈랑이 이야기의 구조를. 그런 이제 폭정이 시작이 되니까 이 나라에 초상이 일어났겠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결혼시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 일제 시대에 조선 시대에 그 왕비로 안 끌려가려고 빨리 막 결혼시키듯이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겠죠. 그리고 뭐 이 나라에 온 나라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 하루에 한 여자가 죽는 거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대제상의 첫째 딸 세라자드가 정말 총명한 여자였대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책을 되게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거기에다 예쁘기까지 하대요. 그런데 더 얄미운 것은 마음씨도 고와. 왜냐하면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아버지,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를 결혼시켜 주세요. 내가 그 왕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러니까는 아버지가,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은 허락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 나라 다 결혼해도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첫째 딸인 세라자드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우화, 당나귀, 황소, 그리고 농부 이야기예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이 세라자드의 가문의 하나의 전통을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누군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은 뭐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게 풍성한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고. 도서관 하나쯤 읽은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현명하고 현숙하고 그다음에 총명하고 이런 여인이죠. 이 아버지가 이제 이 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신통한 능력이 있었대요. 그 능력이 뭐냐면은 그 상인은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신께서 재능과 더불어서 이 능력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 경계도 주셨는데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즉시 죽는 거야. 그 듣는 사람이 뭘로 변화된다든가 뭐 이런 벌이 있어요. 그 집에 이제 당나귀하고 항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부유한 상인이 당나귀하고 항소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항소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당나귀한테. 당나귀야, 넌 너무 좋겠다. 너는 맨날 그 아주 좋은 그 먹이를 먹고 또 하인들이 털을 깨끗하게 쓸어주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친절하게 돌봐주는데 꼴랑 하는 일이라고는 주인이 외출할 때 그 몸무게도 별로 나가지 않는 주인 하나 꼴랑 태우고 갔다 오면은 그렇게 대접을 받잖아. 근데 나를 봐라. 나는 날마다 나가서 밥 깔고 논 메고 수레 끌고 또 힘이 붙여서 주저앉으면 멍둥이 찜질을 당하고 또 집에 오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 대우를 받아. 내 신세가 참 처량하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고치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니? 사람들이 자네를 여물통에 메어 놓으려고 할 때 말이야. 왜 맞버티지 않아? 왜 뿔로 몇 방 박아버리지 않아? 왜 뒷발로 땅을 차면서 자네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 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로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느냔 말이야. 대자연은 자네에게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만한 힘을 주었건만 자네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네. 그들이 자네에게 형편없는 잠두콩이며 지푸라기 따위를 갖다 주고 있나? 그럼 먹지 말게. 그냥 냄새만 한번 맡고서 그냥 놔두게. 만일 내 충고를 따른다면 자네에게도 변화가 찾아올 걸세라고 데모하라고 가르쳐줘요. 스트라이크를 하라는 거죠. 항소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요. 그 다음날 똑같이 해요. 막 그 여물을 주러 오잖아요. 막 뿔로 받고요. 막 씩씩거리고요. 벌렁 나자빠지고요. 여물도 안 먹고요. 이러니까는 이 그 종이요. 상인한테 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소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랬더니 이 상인이 하던 말 다 들었잖아요. 이것들 봐라. 그러면은 당나귀를 혼내줘야지. 소 대신 당나귀 끌고 와서 쟁기질을 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혼 좀 내줘. 당나귀가 한 번도 쟁기를 끌어본 적이 없는데 쟁기를 메고 막 뒤틀뒤틀 거리면 또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아주 늘씬하게 얻어맞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한 거죠 지금? 딸 세라자드. 그러니까 세라자드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오 당나귀 같다. 네 나서지 마라. 너 나섰다는 당나귀처럼 몽둥이 찜질 당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도 있는데 다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세라자드 너 멍청한 짓 하지 마라. 네가 나설 자리 아니다. 너 나섰다는 네가 죽어. 네가 당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라자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야기의 의도를 눈치채고 잘 들어 아버지 저를 설득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반드시 나를 보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딸을 설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그 대신에 조건을 얘기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동생을 같이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이래요. 동생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야 허락할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하고 세트로 묶여가지고요. 그 왕의 침실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디나르자드가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언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너한테 달려 있다.
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너의 역할은 이렇다.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날이 새일 즈음 그 왕이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한데 그 시간에 한 30분 전쯤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은 언니는 너무 많은 얘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언니의 얘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날이 새면은 언니가 돌아가실 텐데 그 재밌는 얘기 나한테 몇 가지만 해주고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졸려서 이제 졸면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디나르자드가 잠 못 자고 기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디나르자드가 같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디나르자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새벽에 언니는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는 못 들을 텐데 이야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셰르자드가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니까 왕의 눈치를 쓱 보니까 왕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야기 하나 하고 죽겠다는데 그거 거절할 만큼 또 잔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했죠. 그래서 이 세라자드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밤이에요. 그 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배야, 옛날에 큰 재산을 가진 상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인이 자꾸 나오죠. 이때 당시 아라비아 문화권에서는 장사가 엄청나게 발달됐나 봐요. 장사꾼들은 여러 문화권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채집하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이쪽이. 그는 땅 부자에다 상품을 산더미같이 갖고 있었으며 현금도 넘쳐났습니다. 또한 수많은 점원들이며 진금들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위해 때때로 여행을 해야 했던 이 상인은 어느 날 중요한 용무가 생겨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말 궁둥이에는 큰 보따리 하나가 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대추 야자와 비스킷 같은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고장을 지나했으므로 넣어놓을 것들이 었습니다. 상인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용무를 마치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려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뜨거운 햇볕과 지열을 견디지 못하고 길을 벗어나 들판 가운데 보이는 나무들 아래 몸을 식히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호두나무 아래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상인은 말을 나뭇가지에 메어놓고는 샘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대추 야자와 비스킷 몇 개를 꺼내고 대추 야자를 먹으며 씨를 여기저기에 던졌습니다. 이처럼 간소하게 식사를 마친 후 독실한 이슬람 신도였던 그는 손과 얼굴과 발을 물로 씻은 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아직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늙어서 털이 허옇게 샌 데다가 몸집이 엄청나게 큰 정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칼을 든 정령은 그의 앞으로 걸어오더니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이 칼로 내 놈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한 정령은 섬뜩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아까 상인이 씨 먹고 툭툭 뱉었잖아요. 거기에 맞아서 정령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죽이겠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렇게 된 거죠. 잠깐만 정령이시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년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아내하고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령이 또 그 정도의 사정을 들을 만한 연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1년간의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꽤 길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께서 어전 회의를 갈 시간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셰라자드가 또 한번 왕을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디나르자드 역할이 그 다음이 중요해. 언니 이야기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그 상인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그게 되게 궁금하다. 1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내일 들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왕도 이제 사실은 여기 구조를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한테 지금 들려주는 겁니까?
세라자드가 왕한테 아니죠. 여동생. 여동생한테 들려준 거죠. 얘기는 예, 그게 공식적인 화자, 공적인 수화자, 사적인 수화자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이게 이야기 구조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 문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무엇이 치유를 가능하겠는지, 그다음에 재상이 대재상이 세라자들을 왜 설득을 못했는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라자드는 어떻게 해서 이 왕을 감동시켰는지 여기에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언니가 동생한테 죽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왕은 사적인 수화자, 다시 말해서 관객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왜 대재상은 설득을 못했을까요? 내가 너를 바꿔주마. 이런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의도가 뻔해.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딱 이렇게 저항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그렇지 않나요? 방어 기제. 저는 이 방어 기제가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제가 이제 교정 시설에서 독서 치료를 해보면서 자주 경험해요. 어떤 문학을 이렇게 딱 골라서 이제 낭독하면요, 한 90% 정도는 그 문학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서 강사님이 뭐 좋은 문학 하나 선정했겠거니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이거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이거 의도적으로 선정했죠. 이래요. 방어 기제가 자기네들을 피교육생으로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효과가 없는 것도 그 이유가. 그렇죠. 예, 잔소리.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잖아요. 잔소리가. 너 변화되라는 거잖아.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허물어 버렸어요. 앙뚜안 갈랑이 허물었죠. 예, 이 편자가 이걸 구성한 사람이 이 구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동생하고 언니하고 하는 얘기인데 왕은 부담 없이 그냥 옆에서 들으면 돼요. 근데 자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근데 하루 더 살려주나 지금 죽이나 뭐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급할 게 없잖아요.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밤, 폐하 상인은 정령이 자기 목을 자리를 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이렇게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1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죽으러 와요. 이 상인이 죽으러 와요. 그때 우연히 길에서 세 사람의 그 노인들인가? 세 사람의 어떤 동행자하고를 같이 만나게 돼요. 네 사람이 이제 같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두런두런 이제 이 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까지 와요, 상인이. 근데 여기 좀 이야기가 좀 한 두 바닥 정도 길어요. 근데 또 그 왕이 의전 회의에 나갈 시간이 됐어요. 이때 디나르자드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얘기 너무 재밌다. 드디어 죽을 자리에 왔는데 그 세 사람은 또 뭐며 그 상인은 진짜로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디나르자드가 내일 들려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 세라자드는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은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 예, 하루 더 살려주는 게 뭐가 뭐 대수겠어. 내일 죽여도 되지. 그건 내일 듣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날이 시작이 되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라자드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야 살아남겠습니까? 궁금증을 한 100가지 이렇게. 옳지. 우리나라 그 드라마처럼 하면 돼요.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 아주 아슬아슬한데 예,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증을 못 일으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야기는 재밌어야 돼요. 이야기는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To be continue.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드라마 참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끝날 때만 화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별것도 아니야. 대장금 같은 것은 아마 전 세계 절반은 본 것 같은데 지금도 어느 나라에선가는 시청률 80% 올리고 있을 거예요. 대장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의 계단을 그렇게 열심히 봤대요.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봤다대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을 보면서 이제 막 감동받고 또 거기에 무슨 그 버스가 나오면은 저거 장사 되겠네. 배워가지고 중국에서 고물 자동차를 들여와가지고 밀수해가지고 사람을 실어날리는 일을 하고요. 또 이런 직업도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들이 머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머리를 흉내내주는 사람이 꼭 생긴대요. 그래서 미장원 이런 게 생기고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이 정령이 나타나죠. 이렇게 무서운 정령이. 이제 너 죽을 때 됐으니까 너 죽일 거야 그러는데 여기에 따라온 그 3명의 나그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잠깐만 정령이시여 내 사연 좀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하고 동행하게 됐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좀 재미있거들랑 부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 상인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의 목숨을 3분의 1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타협을 걸어요. 그랬더니 정령이 그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첫 번째 암사슴을 데리고 온 노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 화자가 바뀌어버려요. 세라자드가 화자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상인이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인은 이제 물러가고 상인과 같이 동행했던 노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겹 들어온 거죠. 마치 인셉션. 근데 구조가 같아요. 양파 껍질처럼. 양파 껍질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4번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이야기의 다층 구조라고 하죠. 이런 서사 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서사학을 공부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차거든요. 이 노인의 그 암사슴이 자기 아내예요, 아내. 네. 어떻게 해서 이 아내가 사슴이 돼버렸는지 그걸 들려주는데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이 재밌네. 뭐 3분의 1 살려주지 뭐. 근데 3분의 2 남았으니까 또 칼로 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내 얘기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4번째 사람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분의 1을 살려주기로 했어요. 이제 얼마 남았나요? 그 3번째 사람이 내 얘기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너 살아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주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씨앗 하나 뱉은 것에 정령의 아들이 맞아 죽었죠. 이게 이제 과실치사잖아요. 네? 과실치사로 목숨을 잃게 됐어. 정령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 억울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그 살아난 방법이 옳지. 누군가가 재밌는 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암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라 자드의 이 이야기의 의도가 암시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옳지. 내 목숨 살려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이렇게 거래하면 죽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하루 동안 반복돼요. 주제는 같아요. 주제가 뭐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난다예요. 네. 재밌는 긍휼 이렇게 어떤 사람을 살해 동기를 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의 원한이 풀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천 하루 동안 반복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천이 천 하루 한 개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To be continue. 예, 아주 재미있는 데서 딱 끊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뭉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뭉치. 이걸 제가 클러스터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클러스터는 천 한 개가 아니라 한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프랙탈 구조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자연 세계 속에 프랙탈 구조가 있습니다.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되게 꼬불꼬불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를 떼갖고 또 관찰해 보면은 또 꼬불꼬불하고 그게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일야화가 천 하루 동안 이야기됐지만 이야기의 구조와 패턴은 똑같은 것이 천 하루 동안 반복됐던 거다. 그 주제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 이야기하는 사람도 속이 후련해, 그렇죠?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변화됐어. 정령도 변화되고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요 여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어요. 자기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어내고 있는 한 세라자드는 살아남는 거예요. 만약 이야기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앙뚜안 갈랑의 이야기에 대한 철학이 드러나죠.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 당신은 생존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야기가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순간에 당신은 정신적으로 죽은 거나 실제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희망이 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지.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해? 숨만 쉬고 있을 텐데. 그래서 끝낸다는 거죠. 그런데 조그마한 가능성, 어떤 이야기가 계속될, to be continue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말씀 중에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두 개 중에 하나가 그 반지의 반지의 아니에요. 반지의 제왕? 한줄 그 이게 반지의 얘기 나오는데 제왕 그 솔로몬 왕이 이도 곧 있는 지나가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한마디, 이도 곧 지나가리라. 아, 입도 않고 지나가리라. 너무 예. 너무 짤막 그거 하나가 이제 제일 뭐지 밝아지기 전에 제일 어둡다는 말이 예. 근데 딱 들으니까 저는 그 말에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게 내가 내 이야기가 거기 그 속에 지금,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지금 가고 있는 내 스스로 음.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네. 예, 그 절망은 이야기의 끝이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러면은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라자드가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그 이 여자에 대해서 절망에 빠진 그 샤리의 왕의 그 강력한 여성에 대한 편견, 방어 기제를 직접 무너뜨리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접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든 거죠. 동생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앙뚜안 갈랑이 진짜 현명한 것은 이 이야기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공적인 화자를 슬그머니 바꿔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디나르자드가 그 수화자였는데 이야기를 듣는 공식적인 청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샤리의 왕이 더 일찍 일어나는 거야. 디나르자드보다. 그래가지고 왕비가 일어나길 기다려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 어떻게 돼가오? 이렇게 물어요. 웃기죠? 이야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샤리의 왕이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이 싹 텄는지 어땠는지 전혀 내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게 저분한테 들리는지 어떠는지 그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시여, 제 얘기가 재미없으시면 어떤지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말이 이야기가 이제 끝난 거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걱정 말고 이야기는 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 얘기는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조를 짰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젖어든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간접 소통, 간접 소통. 우리가 이제 다루기 어려운 주제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그 피해 그런 거라든지 뭐 부부싸움한 거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일수록 간접 소통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성폭력 당하지 않은 12가지 방법 읽어볼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얘기가 아닌 척, 우리 이야기가 아닌 척,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척. 이 문학 텍스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셰라자드와 디나르자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관객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문학이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우리가 그 문학 작품에 우리 삶을 경험을 투사하고 우리 감정을 투사하고 우리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끝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와, 오늘 천일야가 다 뗐다. 예, 여기 읽으면 다 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1000하루 동안 그것도 침실에서 그렇죠. 침실은 은유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전혀 작동시킬 필요가 없는 아주 내밀한 우리 마음의 구조에서 보면은 무의식의 공간이라 볼 수가 있어요. 파자마 입어도 돼요. 여기서는. 그렇죠. 파자마. 방어 기제를 다 허물어뜨려. 거기 여기서 왕관 쓰고 그 의의를 입고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방어 기제를 다 무너뜨린 채 디나르자드의 재밌는 이야기를 1000하루 동안 들은 겁니다. 그랬는데도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편견도 안 깨졌다. 그러면은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 남자하고 사느니. 그런데 항상 연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령도 연민이 있고 여기서 모진 마음을 품었던 그 정령이던 사람에도 항상 연민이 있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셰라자드가 그걸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세게 화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진짜로 현숙과 나를 만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숨어 있을 거다. 이걸 발견한 거죠. 1936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도의 술탄은 그의 아내 왕비의 놀라운 기억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르지 않는 기억의 샘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솟아나와 매일 밤 그로 하여금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천진한 오락을 즐기는 가운데 어느덧 1000하루의 밤이 흘러갔다. 이 오락은 여인들의 정절에 대한 술탄의 고약한 편견을 누그러뜨리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정신은 몹시 온화해졌다. 이제 그는 셰라자드가 얼마나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그녀가 보여준 용기도 잊지 않고 있었다.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아내가 되겠노라고 자청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그녀의 다른 장점들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그녀의 저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술탄은 말했다. 사랑스러운 셰라자드여, 정말이지 그대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끝없이 흘러나오는구려. 그대는 참으로 오랫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었고 나의 분노를 느그러뜨려 주었어. 나는 그대를 봐서라도 내가 정한 그 잔혹한 법을 기꺼이 포기하겠소. 이제 나는 그대를 정식 황후로서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앞으로 그대가 여인들의 구원자로 기억되기를 바라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원한으로 인해 숱한 여인이 희생되었을 터였기 때문이요. 황후는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그의 발등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만 변화된 게 아니죠. 누구도 변화됐습니까? 셰라자드도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샀던 거예요? 신뢰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싹튼 거예요. 술탄의 입을 통해 이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황후에 붙인 대제사장이었다. 제가 자꾸 대제사장이라고 읽으려고 그래요. 목사에게 직업의식이 드러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 소식은 곧
도성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술탄과 그의 아내인 사랑스러운 세라자드는 온 백성의 무한한 칭송과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The end. 이게 바로 전일야화의 이야기입니다. 전일야화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문학으로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답도 들어있더라고요. 예.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예.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야기가 사람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또 사람과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런 거에서도 깊은 통찰을 주는 텍스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과 독서 치료에 있어서 서사 문학에 대한 소론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서사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